지난 시간에 편익과 비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보죠. 편익과 비용의 측정. 그래서 편익의 유형을 여러 가지로 좀 나눠놨네요. 실질 편익, 화폐 편익, 직접 편익, 간접 편익, 유형 편익, 무형 편익, 현재, 미래, 지역 내 지역에 이렇게 구분해서 유형을 분리해 봤습니다. 편익 측정 시 고려사항을 한번 살펴보면, 첫째, 투자가 초래하는 결합된 편익은 명확한 구분과 측정이 곤란하지만 적절히 반영해야 된다. 두 번째, 투자의 간접적인 편익은 확인이 쉽지 않지만 고려해야 되고, 측정된 편익은 화폐역으로 환산해서 평가하고, 넷째, 편익의 측정과 평가를 위한 최선의 방법은 일반적 경제 원리를 따르는 것이다. 다섯째, 순수한 공공재 공급을 위한 투자 편익을 수요 곡선에 의해서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반면에 공해방지 투자와 같이 기회비용의 추정으로 측정이 가능한 분야에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 편익의 측정이 필요하다. 여섯째, 준사적재 공급을 위한 투자 편익은 수요 곡선 또는 기회비용에 의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한다. 일곱째, 투자가 초래하는 무형의 편익을 평가할 때는 시간 전략의 화폐 가치도 고려한다. 그래서 이런 편익을 측정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을 열거해 봤습니다. 소비자 잉여, 보통 수요 곡선과 소비자 잉여. 정부가 다리를 추가로 하나 건설할 때 통행료를 전혀 받지 않을 경우는 소비자들이 이 다리로부터 얻은 편익은 수요 곡선에다 통행료를 전혀 받지 않으니까 한계 비용이 없다고 보니까 그냥 수요 곡선만 그려진 거죠. 보통 수요 곡선만. 통행료가 없을 경우 이 면적이 바로 소비자 잉여에 해당한다. 만약 통행료가 있으면 한계 비용이 곡선이 그려지겠죠. 그럼 그 밑에는 비용으로 빼면 되는 거죠. 보상 수요 곡선, 등가 변화나 보상 변화를 파악한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통 수요 곡선과 이제 보상 수요 곡선 개념이 나와 있죠. 편익의 측정 방법, 이제 보상 변화와 등가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 얘가 이제 주택이 있죠. 주택이고 얘가 비주택이죠. 자, 여기는 주택, 비주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초기에 예산선이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있는 상태죠. 이게 J이고 이게 K. 여기에 이제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혀 있었겠죠. 이 I0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혀 있으면 여기를 소비자의 효용 극대화가 이 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 그러면은 주택을 이만큼 선택하고 비주택을 이만큼 선택했다는 이런 의미죠. 그런데 자,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주택 서비스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나니까 새로운 예산선이 이렇게 해서 JL의 예산선이 나오면 여기에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죠. 새로운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접혔다는 얘기잖아요. 이것이 I다, I1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가격 효과죠. 이게 가격 효과가 발생해서
이런 현상이 생긴 거잖아요. 가격효과가 발생했는데 가격효과는 대체효과하고 플러스 소득효과다.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인데 여기서 대체효과는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서 이렇게 되는데, 자, 예산선이 JL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JL로 바뀐 예산선과 평행하게 당초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도록 예산선을 하면 MS가 되겠죠. MS가 이렇게 되게 MS가 MN인가요? MN이 되겠죠? MN이. 자, MN이 되죠? 자, MN이 되면은, 자, 당초의 무차별 곡선과 접한점이잖아요. 여기. 그러면은, 2에서, 대체효과는 2에서 2-까지가 대체효과라고 그러죠. 2에서 2-까지. 뭐를 뭘로 대체했습니까? 비주택을 주택으로 대체한 거죠. 여러분, M 높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주택을 줄이고 주택을 늘렸다는 거잖아요. 이만큼 늘린 거죠. 비주택을 주택으로 대체했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또 2에서 2-로 갔으니까 2에서 2-로 갔으니까 소득효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소득효과는 MN에서 JL까지 이렇게 올라갔죠. 예산선이 원점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소득이 예산 집합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소득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소득효과는 2-에서 2-로 가는 거죠. 2-에서 2-까지를 소득효과라고 한다. 이런 얘기. 이것을 주택 서비스 양으로 표시하면 이것이죠. 이것이 소득효과죠. 소득효과는 요거고 대체효과는 이거잖아요. 소득효과와 대체효과 이렇게 나죠. 그래서 이 전체 합쳐서 이거를 가격효과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가격효과. 그러면 그럼 여기서 보면은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JL이라고 하는 예산선이 만들어졌잖아요. 거기에 무차별 곡선이 접해서 2-가 됐는데 그것하고 평행하게 당초의 무차별 곡선이 접하도록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MN이었죠. 그러면 여기서 이 높이, 이 소득효과의 높이, 자, 이 높이 소득의 증가하는 양이잖아요. 이 높이만큼 요것을 보상변화를 한다 이런 얘기죠. 보상변화. 자, 이걸 보상변화라고 하는데, 이 보상변화를 측정해서 화폐액으로 계산할 때 어느 거로 계산하느냐? 자, JL은 새로운 예산선이잖아요. 그죠? JL은 새로운 가격이야. 이거는 새로운 가격이에요.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시행 후에 새로운 가격 비율이죠. 새로운 가격 비율이 되는 거죠. 그런데 새로운 가격 비율인데 MN은 뭐냐면 이거는 공공사업 시행 이전의 가격 비율이잖아요. 이전의 가격 비율. 이게 뭐죠? 종전 가격 비율이다 이거야. 종전 가격 비율. 그러면은 이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이걸 화폐액으로 표시할 때는 이 종전 가격으로 표시한다. 종전 가격으로.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보상 변화. 만약 정부 사업으로 어떤 개인의 편익이 당신에게 얼마를 보상해 주면 사업 시행 이전이 뭐죠?
사업 시행 이전이 무차별 곡선이 I0단 말이야. 사업 시행 이전이. 사업 시행 이전과 당신이 똑같은 효용을 누리도록 이렇게 사업을 시행을 하면은 무차별 곡선이 I0에서 I1으로 바뀌잖아요. I0에서 I1으로 바뀌는데 그 이전에 사업 시행 이전, 그러니까 당초 거잖아요. I0 이전과 똑같은 효용을 누리도록 똑같은 효용을 누리니까 당초에는 2에서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는데 E2-에서 소비자 효용이 극대화되는 거잖아요. 이게 똑같잖아요. E와 E2-가 똑같은 효용을 누리는 같은 효용이죠. E와 E2-는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으니까 효용이 같단 말이야. 그죠? 같은 무차별 곡선 효용이 같다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 차별이 없다. 등 효용, 효용이 같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사업 시행 이전과 똑같은 효용을 누리는가, 얼마를 보상해주면, 그것이 얼마다? J에서 N만큼을 보상해주면, 그렇죠. 공공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예산선이 JL로 변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업 시행 이전에 똑같은 효용을 누리는 거는 E와 E2-의 같은 무차별 곡선을 누리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상의 예산선 MN을 그려서 이 갭만큼, 이게 소득이잖아요. 소득 격차잖아요. 이 예산선 JM, 이 갭이잖아요. 이 갭이죠. 이 M만큼을 보상해주면 사업 시행 이전이 E와 E2-에서 누리는 효용과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상 변화라고 한다. 보상 변화. 그러면 이걸 계산할 때, 자, 화폐액으로 측정할 때, 이 JL은 사업 시행 이후의 가격 비율이에요. 그렇잖아요? 주택과 비주택의 가격 비율, 기울기나 가격 비율이잖아요. 두 개, 주택과 비주택의 가격 비율이죠. 기울기가. 그죠? 근데 JL은 사업 시행 이후의 가격 비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어떤 비율로 해야 된다? 사업 시행 이전의 가격 비율로 써야 된다. JK, 이 JK 가격 비율하고 JL의 가격 비율하고는 틀리잖아요. 왜? 기울기가 틀리니까. 그런데 어떤 걸 써야 된다? 아까 이거 표시가 이쪽으로 가야 되겠네요. JK의 가격 비율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보상 변화는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가격 비율을 이걸 써야 돼. 이후 걸 쓰라는 거네, 이후 걸. JL을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편익을 측정한다. 근데 이제 보상 변화는 이후 걸 쓰라는 거예요, 이후 걸. JK의 가격 비율을 쓰지 말고 JL의 가격 비율을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보상 변화는 사업을 시행한 이후의 상태를 기준으로 편익을 측정한다. 가격 비율을 JL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제 등가 변화는 정부가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대신에, 자,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사업을 시행을 했는데 시행하지 않는 대신 당신에게 얼마를 지불해주면 정부가 그 사업을 시행할 경우와 동일한 요용, 누리겠는가? 사업을 시행하면 어떻게 되죠? 사업을 시행하면 JL의 예산선에 무차별 곡선이 I1이 생겼잖아요. 이게 사업 시행 이후잖아요. 사업 시행이죠. 그러면 사업 시행 이후에 시행할 경우와 동일한 효용을 누리겠는가? 동일한 효용을. 그럼 이거는 뭐냐면 당초의 예산선이 JK잖아요. 이 JK의 비율, 이 가격 비율하고 똑같은 가격 비율을 형성이 되도록 새로운 무차별 곡선 I1에다가 예산선을 그리는 거예요. 가상의 예산선을. 그게 이렇게 R에서 이렇게 그려졌죠. 이렇게 그려졌잖아요. R에서 S까지 그려졌다 이러죠. R에서 S까지. 그러면은 시행할 경우, 그렇게 사업을 시행했잖아요.
동일한 효용을 누린다. 이렇게 여기서 이 효용하고 이 다시의 효용이 같잖아요. 이걸 만약에 E3라고 할까요? E3라고 하면 같은 무차별 곡선상에 있으니까 E 다시하고 E3가 같다. 근데 E3의 기울기는 이 RS인데 당초의 예산선 JK하고 같은 가격 비율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시행할 경우와 동일한 효용을 누리겠는가? 그 가상의 예산선이 RS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랬을 때 자, 개인이 25,000원이라고 대답하면 25,000원이 등가 변화다. 이 등가 변화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게 이제 등가 변화 이 위에가 되잖아요. 이게 등가 변화인데 이때 이 등가 변화를 화폐 가치로 측정할 때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 JK 가격 비율로 써라 이런 얘기야. JK 가격 비율하고 RS의 가격 비율하고 똑같잖아요. 같은 기울기니까. 그래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의 JK의 가격 비율로 측정해라 이런 얘기예요. 등가 변화는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 상태를 기준으로 해라. 이전 상태가 어떤 거예요? 아까 JK였잖아요. 사업 시행하기 전에 JK죠. 이 JK의 가격 비율이 어떻게 같죠? RS하고 같이 평행하잖아요. 수평으로 옮겨갔으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정리하면 보상 변화는 이 밑에 J에서 M까지가 보상 변화고 등가 변화는 이 R에서 J까지가 등가 변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보상 변화를 화폐 가치로 측정할 때는 사업 시행 이후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정전의 가격 비율을 쓰지 말고 새로운 가격 비율을 써라. 그 새로운 가격 비율이 뭐죠? JK에서 JL로 예산선이 기울기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예산선 JL의 가격 비율을 쓰라 이런 얘기예요. JL의 보상 변화에서는 그에 비해서 등가 변화는 어떻게 써라? 사업 시행 이전 상태를 써라. 당초에 JK의 가격 비율을 써라 이런 얘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래서 여기에 등가 변화와 보상 변화의 개념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보상 기준에 의한 편익의 측정. 잠재적 파레토 우월할 것을 요구한다. 자, 보상 기준은 X에서 X-로 이동했을 때, 여기에서 X에서 X-로 이동했을 때 이득을 본 사람들이 손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상하고도 남는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보상 기준은 보상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자, 왼쪽은 파레토 우월이죠. 우리가 첫 시간에 봤었나요? 누구도 손해본 사람이 없잖아요. 똔똔이거나 이 수평이나 수직은 똔똔인 거죠. 효용이. U1의 효용, U2의 효용. 근데 X에서 X-로 갔으면은 1번 사람도 이득을 받고 2번 사람도 다 효용이 증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파레토 우월이다. 근데 여기서 X에서 이 오른쪽 그림은 파레토 우월하지 못하잖아요. 이 L자를 벗어났잖아요. X에서 X-로 간 거는 그러면 U1은 손해를 봤다는 거잖아요. 손해를 봤죠. 이 L자 범위를 밖에를 벗어나면 어떤 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파레토 우월적이지 못하다. 그러나 이 경우는 어쩌다 잠재적으로 파레토 우월하다고 할 수 있다. 밑에 읽어보면 A 왼쪽 그림이죠. X-의 X보다 파레토 우월하다. B 오른쪽 X-의 X보다
x 다시는 x보다 파레토 우월하지 않다. 그러죠? 그런 얘기죠. 그러나 x 다시로부터 x보다 파레토 우월한 제배분을 얻을 수 있으므로 x2 다시를 얻을 수 있으므로 x 다시는 x보다 잠재적 파레토 우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자,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여기서 보면 x 다시가 어디죠? 여기네요. x 다시는 x가 여기고 x 다시. 당초에 그러니까 당초에 효용 곡선이 이렇게 돼 있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을 때 x에서 x 다시로 x 다시는 x보다 여기 x고 여기가 x 다시죠. x 다시. x 다시는 x보다 잠재적으로 파레토 우월하다. 그리고 x는 x 다시보다 또 잠재적으로 파레토 우월하다. 이렇게 당초에 곡선이 이렇게 됐다가 어떤 사업 시행을 해서 곡선이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런 거죠. 이렇게 바뀌어버렸다 이런 거죠. 바뀌어서 바뀐 현상이 생겼다. 그러면 x 다시가 x보다 파레토 우월한데 또 x도 x 다시보다 파레토 우월하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도 파레토 우월하고 저쪽으로 가도 파레토 우월하고 하면은 순환의 모순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순환에 서로 모순이 생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보상 기준을 적용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밑에 한번 볼까요? x에서 x 다시로 이동뿐만 아니라 x 다시에서 x로의 이동도 잠재적으로 파레토 우월한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모순은 어떠한 경우에 발생하는가? 보상 변화를 더한 값과 등가 변화를 더한 값이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 특수한 경우에만 발생한다. x에서 x 다시로 이동, 여기 x에서 x 다시로 이동은 잠재적 파레토 우월이다. x에서 x 다시로 보상 변화를 더한 값으로 측정했다. 그런데 x 다시에서 다시 x로의 이동은 x 다시에서 x로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효용 가는 곡선이 바뀌었죠. 근데 효용 가는 곡선상에 있는 x 다시가 다시 또 x로의 이동이죠. x 다시에서 x로의 이동도 파레토 우월이다. 근데 여기는 등가 변화를 더한 값으로 측정한다.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어떤 값으로 측정하느냐, 일관된 값으로 측정하면 변화가 없을 텐데, 자, 보상 변화를 더한 값으로 측정하는 경우고,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등가 변화를 이용해서 측정한 값이잖아요. 그래서 가격이 달라졌다. 아마 이런 얘기 같아요. 아까 앞에서 봤듯이, 우리가 여기서 봤듯이, 보상 변화로 측정할 때는 사업 시행 이후의 가격 비율로, JK의 비율로, JL로 측정한다고 그랬죠. 그에 비해서 등가 변화로, 화폐 가치를 측정할 때는 사업 시행 이전의 가격 비율 JK로 측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가격 비율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럼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자, 공공부문의 편익 중에서 보상 기준과 보상 변화 및 등가 변화의 관계, 이런 관계가 있다. 어떤 사업의 사업성을 판단할 때 보상 기준의 통과를 화폐 단위와 연결시켜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가? 이를 위해서 수정된 칼도 익스 보상 원리를 살펴보자. 사업 시행 이후의 가격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과 각 개인이 무차별하도록 차별이 없도록 보상할 때 그 가상적인 보상의 합이 양극값을 갖는 경우, CV가 보상 변화잖아요. A의 보상 변화, CVA, CVB, B의 보상 변화 두 개를 더한 값이 양극값을 갖는다. 0보다 크다는 얘기잖아요. 양극값을 갖는 경우를 말한다. 이랬을 때 보상 기준의 합격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득을 얻은 사람은 가상적인 보상을 양으로 계산하고
손실을 입은 사람은 의무로 계산한다. 보상 기준을 만족하는가는 이러한 보상 변화를 모두 합해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CVA, CVB 둘을 합한 것이 양육값을 갔을 때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자, 보상 교환의 효율이 성립할 때는 보상 원리와 수정된 보상 원리가 서로 필요 충분 조건이다. 아까 앞에 보상 변화, 등가 변화 설명했죠. 자, 보상 기준과 GDP와의 관계. 보상 원리가 사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반론이다. 분배 문제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한다. 왜냐하면 보상 기준은 효율성만을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 원리의 또 다른 결점은 파레토 효율적 배분을 비교하는 데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모순되는 결과를 낳는 때도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상 기준은 응용 후생 경제학의 많은 부분에서 기초가 되고 있다. 보상 원리를 적용할 때 인구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서도 이를 사용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해서 효율성을 판단하는 또 다른 기준인 GDP와 보상 기준과의 관계를 살펴보자. 명제 1, 2, 명제를 3개 놨죠. 하나, 어떤 사업이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상승한다.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가 상승한다. 명제 1. 경상 가격 GDP가 감소하면 그 사업은 보상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 즉 잠재적으로 파레토 효율적이지 않다는 얘기다.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상승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명제. GDP를 증가시키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보상 기준에 적합한 것은 아니다. 명제 1의 반대가 반드시 성립한 건 아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 명제는 명제 1의 역이 항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명제 1, 명제 2, 명제 3. 소규모 사업이면서 GDP를 증가시키면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 소규모 사업이면서 사실상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명제 1의 역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명제 2는 명제 1의 반대인데 성립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소규모 사업일 때는 그게 예외로 성립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소규모 사업이면서 GDP를 증가시키면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 명제 2에 또 예외가 되는 거죠. 사실상 소규모 사업일 경우에는 명제 1의 역이 성립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반드시 GDP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예를 들어서 소득 재분배를 위한 사업일 경우에는 그 자체로는 GDP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자, 요걸 이제 더 구체적으로 보는 거죠. 자, 보상 기준과 사회 우생 평가. 이건 그냥 넘어갑시다. 책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셔요. 쭉 보상 기준과 그 다음에 분배 문제. 또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보상 기준과 GDP의 관계를 아까 명제 1, 명제 2, 명제 3의 관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한번 보고 갑시다. 각 측정 방법의 비교. 보상 기준은 잠재적으로 파레토 개선이 되는가를 어떤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에 대한 판단 기준이다. 비용 편입 분석을 할 때 이 기준을 받아들인다고 하자. 지금까지 논한 바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이런 얘기죠. 특정한 사회 우생 함수일 경우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그 다음에 경상가격으로 평가한 GDP가 증가하는가, 명제 1이었죠. 여기에서 A 화살표 B는 A이면 B이다. 화살표죠. 그 다음에 A 점선 화살표 B는 A이면 근사적으로 B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이런 얘기죠. 화살표는 A이면 B이다. 점선 화살표는 A이면 근사적으로 B이다. 이렇게 해서 자, 아까 보상 기준에 적합한 게 이거잖아요. CVA,
플러스 CVB 둘을 더한 것이 양극값을 갔을 때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거. 그 다음에 그러면 보상 기준에 적합하죠. 자, A이면 B이다 했잖아요. A이면 B이다니까 두 개를 더한 것이 양의값을 가지면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 이 명제가 성립한다는 거죠. 화살표니까 성립한다. 이 반대도 성립한다는 거잖아요.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CVA 플러스 CVB가 양의값을 갖는다. 이런 뜻이겠죠. 둘 다 화살표로 우측 방향도 성립하고 좌측 방향도 성립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에 보면 자,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가 증가한다. 이거는 명제 1이었잖아요. 위에서 앞에서 명제 1 보면 그죠? 어떤 사업의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상승한다. 이게 명제 1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보상 기준에 적합하면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상승한다. 화살표죠. A이면 B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립한다는 거죠. A 화살표 B는 A이면 B이다. 이렇게 보상 기준으로 적합하면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는 증가한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A이면 B이다. 근데 그 반대는 점선 화살표잖아요. 그러면 이 반대는 경상 가격으로 평가한 GDP가 증가하면 보상 기준에 적합하다. 항상 성립한다는 건 아니다는 거잖아요. 이게 명제 2였잖아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러니까. 않는데 어떤 경우는 성립한다고 그랬죠? 명제 3에서 소규모 사업일 때는 성립한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반대는 A면 근사적으로 B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제 정의하자 이런 얘기죠. 그런 의미 같아요. 반대는. 그러면 밑에 이제 소규모 사업들 있죠. 소규모 사업들은. 그래서 명제 1, 명제 2, 명제 3의 관계를 여기서 표로 한번 정리해 본 거고요. 밑에는 뭐죠? 사회우상함수 증가. 소득의 한계용의 역수를 가중치로 부여한 가산적 사회함수다. 보상 기준을 받아들일 경우 특정한 사회우상함수 아래서는 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여부를 그로 인해서 GDP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번에 이제 비용인가요? 공공부문의 비용 측정. 비용도 이제 여러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죠. 실질 비용, 화폐 비용, 직접 비용, 간접 비용, 유형 비용, 무형 비용, 현재 비용, 미래 비용. 비용 측정 시 고려사항. 첫째, 투자가 초래하는 간접 비용을 화폐역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지만 간접 비용, 투자의 가치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 간접 비용도 고려해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투자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시설의 매몰 비용은 물적 시설인지 소모비든 간에 이미 쓰여진 지출이므로 투자 평가에서 제외된다. 매몰 비용은 빼는 거예요. 매몰 비용은 없어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셋째, 실물 자원을 투입하는 투자를 할 경우 그 비용 평가에는 좀 더 세심한 주의를 요한다. 투입되는 실물 자원 또는 산출물의 진정한 가치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 가격을 적용해야 된다. 그런데 관련 시장이 완전 경쟁적이지 않으면 조정된 시장 가격 또는 잠재 가격을 적용한다. 이때 가격은 자원 이용의 참된 기회비용과 일치한다. 자, 가격. 완전 경쟁 시장 가격. 우리가 민간 부분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시장 가격에 갖다 쓰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공공 부분의 경제성을 분석할 때는 시장 가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들이 있다. 그럴 때 그 시장 가격을 조정해서 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조정된 시장 가격 또는 잠재 가격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완전 경쟁 시장 가격.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이다. 그 성격상 사회적 가치 또는 사회적 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한다. 완전 경쟁 시장이라면 시장 가격을 이용해 투자에서 발생한 편익과 비용을 화폐역으로 환산한다. 완전 경쟁 시장 가격. 이상적인 거겠죠. 그런데 현실의 시장 가격은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의 시장가가 마켓 밸류. 이에 기초에 공공사업의 편익과 비용을 평가하는 데 많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그래도 다른 대안보다는 그래도 이것이 우월하다 이런 얘기죠. 현실 시장 가격이. 그래서 이제 통상은 이제 현실 시장 가격을 많이 갖다 쓰죠. 시장 가격이 이상적 여부보다는 다른 대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바람직하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다 한다 이런 얘기죠. 시장의 불안전성이 아주 심하지 않는 한 시장 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무난한 방법이다. 현실의 시장 가격이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판단해라 이런 얘기죠. 그럼 잠재 가격은 잠재 가격. 시장이 완전 경쟁일 때 형성되는 사회적 가치 또는 비용을 반영한 시장 가격과 아까 이거 완전 경제 시장의 시장 가격이잖아요. 동일한 역할을 하는 가상의 의미. 그래서 이 잠재 가격도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 잠재 가격. 그러니까 완전 경쟁 시장에서 형성된 시장 가격. 이게 바람직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건 없지만, 그건 아니지만, 그것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지. 이 잠재 가격이. 그래서 이 잠재 가격도 완전 경쟁 시장 가격처럼 진정한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의 불안전성이 아주 심각한 경우 자원의 사회적 기회비용을 계산하는 데 있어 잠재 가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편익과 비용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완전 경쟁 시장 가격이 없다고 해서 가치를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제를 깔고 이렇게 계산을 내는 거죠. 실제로는 사회적 기회비용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가격을 산출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겠죠. 모형 설정의 어려움. 어떤 모형으로 하느냐. 모형 설정의 어려움. 그 다음에 현실성 결여의 어려움. 그 다음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다 거기다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조정된 시장 가격을 쓰자. 이러네. 조정된 시장 가격. 자, 구체적으로 잠재 가격을 정확히 계산해 낼 수도 없고 현실의 시장 가격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시장의 불안전성의 원인에 따라서 시장 가격을 조정해서 조정된 시장 가격을 사용할 수 있다. 현실의 시장 가격이 잠재 가격 내지 완전 경쟁 시장 가격에 가깝게 조정한다 이런 얘기죠. 투자의 비용과 편익을 화폐 가치로 그렇게 해서 측정하자 이런 얘기죠. 다음과 같은 경우는 조정된 시장 가격을 이용해서 공공투자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화폐로 환산할 수 있다. 생산물 시장 및 생산 요소 시장이 불안정 경쟁 상황일 때, 생산물 시장과 요소 시장 불안정 경쟁이다 이럴 때, 그 다음에 조세에 의해서 시장 가격에 왜곡이 발생했을 때, 조세로 정부의 개입으로 외환 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때, 그 다음에 외부성의 영향으로 시장이 왜곡되어 있을 때, 노동시장에 실업이 존재할 때, 이럴 때는 조정된 시장 가격을 쓰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서 세 가지 경우를 사례를 들어서 한번 살펴보자. 이러네. 독점일 경우에, 불안정 경쟁이죠. 조세가 존재할 경우에, 그 다음에 실업이 존재할 경우에 조정된 시장 가격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독점일 경우에,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이다. 독점 기업이. 그것을 공공사업의 수행 과정의 중간 요소로 투입한다. 이렇게. 자, 민간 시장이, 여기 민간 부분이잖아요. 예, 민간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공공이잖아요. 공공이 이렇게 있는데, 이 민간 시장의 독점 기업이다. 이런 얘기야. 독점 기업이죠. 이 독점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 이 독점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어디다 쓴다고요? 이놈을 갖다가 여기다 쓴다 이런 얘기죠. 공공사업에다가 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민간 시장에서 생산된 민간의 어떤 시장?
민간의 불안정 경쟁 시장인 독점 기업에서 생산한 상품을 공공사업에다 갖다 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런 뜻이죠. 독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공공사업의 수행 과정의 중간 요소로 투입한다. 이 독점 기업의 제품은 완제품이잖아요. 여기서는 완제품이죠. 독점 기업은. 근데 공공사업에 와서는 뭐요? 중간 투입 요소가 되는 거죠. 여기 중간 투입 요소가. 이 완제품이 공공사업의 중간 투입 요소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랬을 때, 자, 독점 기업은 어떻게 되죠? 독점 기업은 항상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잖아요. 그죠? 독점 기업은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높죠. 완전 경쟁 시장은 뭐죠? P는 이꼴의 MC죠. P는 이꼴의 MC인데, 완전 경쟁 시장은 P는 이꼴의 NC인데, 독점 기업은 가격이 한계 비용보다 항상 높죠. 그래서 독점 이윤이 발생하잖아요. 자,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가격과 한계 비용이 다르잖아요. 높으니까 다르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어떤 거를 쓰냐 이런 얘기예요. 이 독점 기업에서 형성된 이 가격을 쓸 것이냐 아니면 한계 비용을 쓸 것이냐 이런 얘기죠. 어떨 때 공공사업의 중간 요소로 투입했을 때 여기서 비용 계산할 때 이 가격을 이 독점 기업의 가격을 원가로 쓸 것이냐 한계 비용을 원가로 쓸 것이냐 이 문제죠. 이해되시죠? 그 문제다 이런 얘기야. 그 문제. 자, 독점자가 생산한 제품을 구입할 때, 자, 민간 시장에서 이 독점 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때, 그 결과로 시장에 어떤 변화가 오느냐, 오느냐에 따라서 어떤 경우는 한계 비용을 적용하고, 어떤 경우는 시장 가격을 적용하고, 이런다, 이런 얘기. 그러면 어떤 경우에 한계 비용을 적용하고 봅시다. 한계 비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독점 기업의 상품 생산량이 공공사업에 사용한 원재료 바로 그 양만큼만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이 한계 비용으로 쓸 때, 한계 비용으로 쓰는 경우가 독점 기업의 상품 생산량이 공공사업에 사용한 원재료, 중간 투입 요소가 되잖아요. 공공에 와서는 원재료의 바로 그 양만큼 증가한다. 독점 기업의 상품 생산량이 원재료의 그 양만큼 증가한다. 그러면 그 상품의 사회적 기회비용, 즉 추가적 생산에 의해서 소요된 자원비용을 의미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계 비용을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 양만큼 증가했을 때. 자, 여기 투입 요소로 가는데 그 양만큼 증가했을 때는 한계 비용을 써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시장 가격으로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독점 기업의 상품 생산량이 공공사업에서 사용한 원재료 구입 이전에 예전 수준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증가한 것이 아니라 예전 수준 그대로 머물렀다. 예전 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증가가 없었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거는 그대로 머물러 있었고 이거는 증가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시장 가격을 그대로 써라. 시장 가격을. 자, 소비자에게 갈 상품이 공공사업에 쓰였잖아요. 그죠? 소비자에게 이 민간 부분에서 소비자에게 갈 거를 이 공공 부분에 중간 투입 요소로 가져왔잖아요. 그런 얘기죠. 소비자에게 갈 상품이 공공사업에 쓰여진 경우 시장 가격이 사회적 기회비용의 적절한 척도이다.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시장 가격을 쓰고 어떤 경우는 한계 비용을 쓰는데 이것이 평가액은 그 사이에서 결정하면 되겠죠. 평가액은 시장 가격보다는 낮고 한계 비용보다는 높은 이 수준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중간 가격이잖아요. 그 사이의 가격을
가중평균에 쓴다 이런 얘기죠. 세 번째는 그 가운데 가격을 가중평균에 쓴다 이런 의미겠죠. 이 두 가지의 중간에 해당하는 경우, 즉 생산량이 증가는 했는데 공공사업에서 사용한 것보다 적게 증가했다.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공공사업에 사용한 것보다 적게 증가한 경우라면 가격과 한계 비용의 그 가운데 가중평균에서 이를 사회적 기회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뭘 한다? 조정된 시장 가격이라 한다. 이런 경우로 독점 기업인 경우 이렇게 중간 투입 요소 가격을 이렇게 산정하면 화폐액으로 계산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에,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이 공공사업에 투입됐다. 그러면 생산자 가격이 있고 소비자 가격이 있잖아요. 생산자 가격, 소비자 가격. 있다. 그 중에서 어느 걸 사용할 것이냐, 생산자 가격을 사용할 것이냐, 소비자 가격을 사용할 것이냐, 이 문제가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트럭을 한 대를 3천만 원에 샀다. 너무 싸네. 한 3억은 냈나, 근데. 자,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트럭 한 대를 3천만 원에 샀다. 이게 생산자 가격이야. 3천만 원이. 그런데 여기에 물품세 10% 붙잖아요. 그럼 3,300이 되잖아요. 그럼 3천만 원을 원가로 쓸까? 3,300을 쓸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공공사업의 수행을 위해서 트럭 한 대를 3천만 원에 구입했다. 그럼 10대를 구입했다. 그럼 3억이죠. 생산자 가격. 이거는 세금 포함된 게 3천만 원이다. 이런 뜻이네. 생산자 가격은 2,500만 원이야. 근데 소비자 가격은 3천만 원이야. 그죠? 세금이 포함된 소비자 가격, 이게 소비자 가격이라는 거죠. 소비자 가격. 3천만 원이다. 물품세가 500만 원 포함되어 있어. 소비자 가격. 근데, 생산자 가격은 뭐야? 세금 제외한 2,500만 원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생산자 가격이 2,500만 원. 소비자 가격은 물품세까지 포함하니까 3천만 원이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물품세가 부과된 상품,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거를 생산자 가격으로 화폐 가치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은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생산자 가격을 쓰고 어떤 경우에 소비자 가격을 쓸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먼저 생산자 가격으로 평가하는 경우. 자,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증가했다. 여기서 투입량이라는 게 뭐예요? 투입량은 민간 부분이잖아요. 이 독점 기업의 민간 부분이죠. 민간 부분에서 나온 제품 또는 상품을 중간 요소로 투입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중간 투입 요소에 투입량만큼 투입했는데, 여기 투입하면 뭐가 되죠? 생산량이 나올 거예요. 공공 부분에 생산량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생산량이 나온단 말이에요. 투입, 중간, 이거 투입량이죠? 투입량. 투입할 때는 뭘 투입하는 거죠? 민간 부분에서 갖고 와서 투입하잖아요. 그죠?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예요.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증가했다. 이런 경우는 생산자 가격으로 써라. 이런 얘기예요.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증가했다. 생산자 가격으로 써라. 생산자 가격. 이런 경우는. 사회적 기회비용은 추가적 생산에 소요되는 자원 비용을 의미하는 생산자 가격이므로 이것을 평가 기준으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떤 경우에 소비자 가격을 포함하냐? 세금이 포함된 소비자 가격을. 생산량이 전혀 변하지 않고 예전 수준 그대로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아까는 투입량만큼 생산량이 증가했는데, 자, 이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았단 말이야. 증가하지 않았다. 생산량이 증가하지 않고, 생산량이 전혀 변하지 않고, 이 공공사업의 생산량이 변하지 않고 예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런 얘기. 그럴 때는 소비자 가격으로 평가를 하라. 이런 얘기죠. 소비자에게 갈 것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세금으로 소비자 가격을 평가해라. 그 이유는, 이런 경우는 소비자에게 갈 것이
공공 부분에 투입된 세금으로 소비자 가격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죠. 자,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 공공 투자의 투입물 델타 G만큼, 자, 여기가 네. 여기가 당초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가격에 세금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P 1 플러스 T죠. 포함되어 있죠. 조세가 존재하는 경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봐야죠. P 곱하기 1 플러스 T니까 소비자 가격을 얘기하겠죠. 소비자 가격인데 여기에 이런데 뭘 내죠? 공공 투자를 했다. 이렇게 여기에다가 D에다가 플러스 델타 G만큼 증가했다. 공공 투자를 하니까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자, 델타 G만큼 투입물을 증가하니까 수요 곡선이 D 플러스 델타 G로 우측으로 이동했다. 이런 뜻이겠죠. 공공 투자로 새로운 균형점. 그럼 당초의 균형점이 어딘가요? 당초의 균형점이 자, 수요 곡선이 공급 곡선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S고 이거는 조세가 포함되지 않는 공급 곡선이죠. 조세가 포함된 공급 곡선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됐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S P의 1 플러스 T가 되잖아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자, 공공 투자를 하기 전에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일치한 점이 이 점이었겠죠. 이 점이다. 그러면 그때 가격이 X1의 가격이고 그때 양이 X1이고 가격이 이거죠. P1 1 플러스 T다. 이런 얘기겠죠. 그죠? P1 1 플러스 T다. 이런 얘기죠. 거기에 이제 공공 투자를 했다. 이런 뜻이죠. 공공 투자를 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은 새로운 균형점이 여기서 형성됐죠. 새로운 균형점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니까 여기서 형성됐잖아요. 여기서 형성됐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때 XS고 그 다음에 P2 1 플러스 T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됐다. 이런 뜻이겠죠. XS고 P2 1 플러스 T 이렇게 된 거죠. 이 점이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이 점에서 이 B점에서 이 점으로 옮겨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자, 어떤 현상이 생겼냐? 공공 투자로 인해서 정부 수요의 증대, 소비자 가격이 증가했네요. P1 1 플러스 T에서 P2 1 플러스 T로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소비자 가격이 증가했다. 소비자 가격이. 여기서 1이 올랐다. 이런 얘기죠. 이만큼 올랐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소비자 가격 증가다. 소비자 가격이 증가했다. 이런. 소비자 가격이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죠? 이게 줄었다. 이런 얘기겠네요. 이렇게 줄었다. 이만큼 줄었다. 이런. 소비자 가격이 증가하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였다. 이런 뜻이겠죠. 민간 수요가 XT에서, 이게 T인가요? XT에서 XD로 감소했다. 이런 얘기죠. 소비자 가격이 증가하고 민간 수요가 줄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생산자 가격은 P1에서 P2로 갔다는 거잖아요. 생산자 가격은 여기에서 요만큼에서 당초 P1에서 자, 요렇게 됐다가 1이 갔으니까 2죠. 요렇게 됐다.
P1에서 P2로 증가했다. 생산자 가격이 증가했다. 생산자 가격이 증가하면서 공급량이 자 여기서 P1에서 P2로 증가하면서 여기서 이렇게 늘었잖아요. 이렇게 늘었죠? 이만큼 늘었죠? X 이게 뭐야? XT요? X1인가요? X1에서 XS로 증가했다 이런 얘기죠. 증가했다. 자, 생산자 가격이 증가하고 공급량이 이만큼 줄었다. X1이구나. X1에서 XS로 공급량이 증가했다 이런 거죠. 그럼 정부 공급의 증가 X1에서 XS. 그다음 민간 수요 감소. 이거는 민간 수요 감소. 민간 수요가 줄고 이만큼은 뭐죠? 정부 공급이 늘었다 이거죠. 정부 공급이 늘었다. 뭐 때문에? 이 공공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밑에 한번 보면 물품세부가 어떤 공공투자에 소요되는 투입물 X제에 물품세 T가 부과돼서 완전 경쟁 시장이 왜곡됐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랬을 때 잠재 가격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D 수요는 DP 요거죠. 예. 자, D, P1 플러스 T 물품세를 부과했다는 거죠. 인상된 소비자 가격이 변화, 수요의 변화, 수요 곡선. 그다음에 S, P1 플러스 T 생산자 공급 가격에 납세액을 가산한 경우의 공급 곡선. 납세 후 생산자가 지불받은 가격이 P임을 의미한다. 공공투자 이전에 과세로 인한 왜곡된 시장 균형은 B점이다. 그죠? B점 여기 세금이 소비자 가격으로 했으니까 이 점이라는 거잖아요. 공공투자 이전에 과세로 인한 왜곡된 시장 균형은 B점이다. 세금을 물품세를 반영한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점이 B점이잖아요. 그때 X1의 생산량이다. X1의 생산량. 그죠? 아까 설명한 거죠? 이때 P1 1 플러스 T의 소비자 가격. P1 1 플러스 T. 여기 소비자 가격, 생산자 가격은 여기죠. P1이죠. 생산자 가격은 P1이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자, 지워버리고 볼까요? 자, 그랬을 때 델타 G의 공공투자로 인한 XJ 기회비용, 추가 공급, XS로 인한 이만큼 민간 수요 감소, 아까 왼쪽으로 민간 수요 감소, XD에 의한 편익 감소에 해당하는 비용 합해서 G의 기회비용. 만약에 공공투자의 규모가 크지 않아서 XJ의 시장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정부 지출 G의 기회비용은 다음과 같이 근사치로 나타낼 수 있다. P1 델타 XS 마이너스 P1 1 플러스 T 델타 X. X의 잠재 가격, G의 단위당 기회비용은 이렇게 계산한다. 델타 G가 델타 XS와 델타 XD의 합으로 구성되므로 XD의 잠재 가격 PG는 수요 가격과 공급 가격의 중간 가격의 가중평균으로 나타내며 그 가중치는 델타 G에서 델타 XS와 델타 XD의 비중으로 표시한다. 중간 가중평균을 쓴다 이런 얘기죠. 실업이 존재한 경우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 대한 평가는 보통 완전 고용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경제 내부에 비자발적 실업이 존재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필요하다. 공공사업에서 비자발적 실업의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고용할 때 여타 부분의 생산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들에게 지불되는 임금이 그들을 고용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을 의미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서 비자발적 실업자를 고용하는 데 드는 진정한 기회비용이란
그들이 포기해야 하는 여가의 가치일 것이며 일반적으로 그것은 상당히 작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은 진정으로 비자발적 실업 상태에 있는 노동력을 고용할 경우에 한정한다.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심각한 불황으로 인해서 비자발적 실업이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경우가 아니란 실제로 지급되는 임금이 기회비용을 의미하지 않으나 기회비용의 좋은 근사치가 된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특수한 상황에서의 편입과 비용의 평가, 시장 가격이 변화하는 경우, 공공투자로 인한 균형의 변화, 여기서 보면 X제 시장의 최초의 균형은 2점이다. 2점이죠. 수요적 곡선과 공급적 곡선이 만나는 2점이죠. 2점이다. 그런데 공공투자로 인한 새로운 균형점이 이 다시점으로 왔다.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잖아요. S에서 ST인가요? ST로 우측으로 이동했다. 그러면 여기다. 이렇게,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이동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변동이 어떻게 되죠? 당초에 P0 가격이었던 것이 P1의 가격으로 가격이 떨어졌네요. 가격이 떨어지고, X0가 X1으로 양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자, 2에서 2 다시로 바뀌면서 균형점이 이만큼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만큼. 이것의 반절, 이만큼의 변화가 있잖아요. 이만큼의 변화가 있는 거죠. 그럼 저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얘기잖아요. 응? 2 다시 X0 X1 2 다시 이렇게 여기까지 2 다시 X1 X0 2 다시 X1 X0 요거죠 이만큼. 그럼 저걸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그러면 이걸 할 때 그럼 P0로 평가할 것이냐 아니면은 P1의 가격으로 평가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어느 가격을 써야 되느냐 이 문제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했다? P0 가격과 P1의 가격에 뭐다? 가중평균에서 쓴다 이런 거죠. 가중평균에서 쓰면은 그 가격이 그 수치가 얼마 어떻게 되죠? 이 면적만큼 나오는 거죠. 가중평균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자, 가격 P0에서 P1으로 떨어졌을 때 생산량이 증가했잖아요. 그러면은 P1의 가격으로 평가하면 P1의 가격에 P0의 가격으로 평가하면 P0 가격으로 평가하면 이렇게 되죠. P0 가격으로 평가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과대해지잖아요. 이만큼 되죠. 이 빨간 면적이 되는 거죠. 과대평가. 그 다음에 P1의 가격으로 평가하면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너무 적게 평가하잖아요. 그죠? P0로 평가하면 과대평가하게 되고 P1의 가격으로 평가하면 너무 적게 과소평가되고 그러면 P0와 P1으로 가중평균하면 뭐다? 이 삼각형 부분만큼 적정하게 평가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P0와 P1의 평균 가격을 적용해서 평가하면 X0, X1의 진정한 화폐 환산하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가중평균에서 쓰면 된다. 이런. 자, 이번에는 시장 가격이 변하는 경우, 이번에도 공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화. 공공사업으로 인한 가격의 변화, 가정. 공공사업을 수행했을 때 한계비용이 떨어졌다. MC에서 MC-로 한계비용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균형점이 수요곡선이 있으니까 B에서 A점으로 바뀌었다. 이때 P0의 가격을 쓸 것이냐, P1의 가격을 쓸 것이냐, 가중평균하면 되겠죠. 이 부분만큼 가중평균에 쓰면 된다.
생산된 상품이 시장에 방출하면 가격의 변화가 일어난다.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생산된 상품들을 화폐 가치로 평가할 때 어떤 가격을 기초할 것이냐 이런 얘기죠. 가중평균했습니다. 당초 균형, 새로운 균형, 소비자 잉여 증가분, 이 삼각형이잖아요. A, B, 이 삼각형. 소비자 잉여 증가분. 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결과의 평가. 수명 연장, 질병 감소, 깨끗한 공기, 잘 보존된 환경 등 다른 상황에서 관찰된 소비자의 행위나 시장 정보를 이용해서 그와 같은 편익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시간 가치의 평가, 시간의 가치. 소비자 선택 모형으로 시간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사람들은 여가의 주관적 가치가 추가로 일을 했을 때 벌어들이는 소득이 같아질 때까지 일을 할 것이다. 이로부터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세후 임금률이 단위 시간의 가치다. 공공사업으로 인한 시간의 가치는 시간당 세후 임금률 곱하기 전략된 시간의 크기다. 첫째, 사람에 따라서 노동시간의 선택이 자유롭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둘째, 특정한 일에 따르는 비금전적 이득 때문에 임금률이 시간의 진정한 평가액과 다를 수 있다. 시간의 가치. 시간의 가치.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한 건을 처리하는데 한 달이 걸려요. 한 달이 걸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한 건을 처리하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려. 그럼 가치가 틀리잖아요. 시간의 가치가 틀리는 거지. 틀리지. 전략되는 시간을 관찰해서 시간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비행기 타고 가면 1시간이다. KTX 타고 가면은 뭐 1시간, 2시간, 뭐 30분이다. 뭐 그랬을 때 전략된 그 시간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해 낼 수가 있잖아요. 서울, 부산은 비행기가 기차보다 2시간이 전략되므로 요금은 3만 원 더 든다. 그러면 1시간의 가치는 1만 5천 원이다. 이런 뜻으로 유료도로와 보통도로 사이의 선택을 관찰해서 시간의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 유료도로 이용해서 전략되는 시간과 통행요금 사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시간의 가치를 평가한다. 안전성이나 쾌적성 등을 감안해서 적절히 평가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생명가치의 평가. 공공투자의 시행, 당사자들의 생명이 연장된다. 자, 공공투자를 시행함으로써 당사자들의 생명이 연장되거나 단축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통계적인 생명의 가치를 추정할 수 있다. 인적 자본 접근법. 통계적인 생명의 가치는 죽음으로 상실된 소득의 감소분에서 생존할 때 들어가는 비용부, 부양 비용의 감소분. 이렇게 하면은 생명의 가치를 계산해 낼 수 있겠죠. 죽음으로 인해서 상실된 소득 감소분에서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부양 비용도 감소하잖아요. 그래서 그 갭을 통해서 차이로 생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지불의사 접근법. 안전성의 증대를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측정한다. 생명의 가치 평가. 설문조사법.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직접 묻는 방식. 관찰조사법. 사망의 확률과 경제변수 사이의 관계를 관찰해서 생명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사망의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추가적 경비를 지출할 용의가 있다. 화재 경보기를 구입해서 설치한다. 비싸더라도 비교적 안전한 대형차를 구입한다. 광부나 스턴트맨 등 위험성이 높은 직업을 회피하는 경우. 돈은 많이 주잖아요. 시간당 비용은 많이 주는데 꾸준히 계속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위험성이 뒤따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스턴트맨으로 한 달에 한 번 일할 수 있는데 뛰어내리는데 뭐 1,000만 원 준다. 근데 나는 안정된 직장에 가서 한 달에 500만 원 받는다. 꾸준히. 뭘 선택하겠어요? 안정된 직장에 500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응? 자, 보상 임금 격차를 통해서 통계적인 생명의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 보상 임금 격차. 사망의 확률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임금을 지급한다.
추가적. 우리 군대 가더라도 저 GP에 가면은 뭐죠? 생명수당 주잖아요. 그 다음에 해안초소에 근무해도 생명수당 주잖아요. 위험성이 있을 때 그런 거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볼 수도 있다. 이런 거지. 자,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결과의 평가. 그 밖에 무형적 편입가치 평가. 공공투자 차원에서 추진된 우주탐험 프로그램의 부수적 성과에 해당하는 국위선양. 희귀생물 보호 사업의 성공적 관수를 통해 조성된 국민 감정의 순화 등 무형의 편입. 그 다음에 이제 비용 효율성 분석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뭘 공부했죠? 비용 편익 분석을 공부하잖아요. 비용도 평가하고 편익도 평가하는 거잖아요. 비용과 편익. 비용에서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순편익이잖아요. 순편익이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우리는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있잖아요. 비용 편익 분석. 근데 비용 효율성 분석이단 말이야. 비용. 이게 비용은 아는데 이건 알아. 이 비용은 아는데 이것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야. 얼마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에 이제 적용하는 거죠. 비용 효율성 분석. 자, 비용 편익 분석이 어려운 경우 우회적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공공사업의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이 든다. 목적 달성에 가장 적은 비용이 든다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자, 우리나라의 해군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겠다. 이제 곧 항공모함 우리나라에 되잖아요. 한 4만 톤급 항공모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항공모함 한 대를 구축하는데 똑같은 품질이라고 하면 얼마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느냐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게 비용 효율성 분석이다 이런 얘기죠. 편익은 엄청나게 크죠. 편익은. 공공사업의 목표를 주어진 것으로 간주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는 대안 중에서 가장 적은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다. 항공모함 4만 톤급을 동해에다 띄울 때 그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뭐 이런 거겠죠.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라는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를 실현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가장 효율적인지 찾아내는 것. 이 방법은 국방과 관련된 사업의 평가에 적절히 활용한다. 야, 이게 항공모함도 미사일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것 같아요. 그 흑해에서 소련 군대가 그냥 꼼짝을 못하잖아요. 우크라이나 미사일 때문에 꼼짝을 못한다고. 이렇게 미사일권에 들어가면 항공모함도 꼼짝 이제 전쟁은 안 해봐서 그런 게 아직 안 해봤는데 흑해에서 지금 시험 때문에 소련 러시아 해군이 꼼짝을 못 해보잖아요. 이렇게 아마 그럴 것도 같아요. 그렇게 미국 항공모함도 서해로 못 들어가잖아요. 서해로 못 들어가는 거지. 미사일을 때려보면은 방어할 수 있는 지금 뭐 미사일 음속 2배, 3배는 방어하겠지. 음속에 15배, 20배로 오면 그걸 어떻게 막겠냐고. 못 막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를 못 들어가는 거지. 못 들어가는 거.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 자,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경우 어떤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은 부차적 편익을 강조해 더욱 바람직한 프로그램으로 보이게 만들려는 경향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타당성을 부풀려 보이려고 시도하는 경향이 있다. 자, 고속도로를 건설하는데 직접적 편익은 뭐야? 시간 단축이잖아요. 직접적 편익, 여행 시간을 단축한다. 근데 부차적 편익은 여행객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소득이 증가한다. 땅값이 오르는 거죠. 땅값이 오르는 거지 뭐.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고용 창출 효과를 강조해 사업 타당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심각한 경기 침체로 대규모 비다발적 실업이 존재하는 경우, 이들이 받는 임금은 공공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일 뿐이며 공공사업에 의해서 창출되는 편익으로 간소해서는 안 된다. 공공사업에서 나오는 편익의 이중 계산을 통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다. 새만금 간척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이로 인한 농작물 생산의 증가를 편익으로 계산한 후 새로 조성된 농업용 토지 가격을 또 다른 편익으로 계산했다. 이러면 이제 이중 계산이 되잖아요. 뭔 얘기냐면
P는 네 거로 R분의 A다라고 그랬죠. A는 B-C죠. 그러면은 토지 가격은 그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기대 수익을 현재 가치로 할인한 거잖아요. 현재 가치로 할인한다. 그러면 토지 가격을 계산할 때 그 위에서 나온 농작물 가격들이 미래의 기대 수익을 다 형성해서 여기 들어있어. 이 안에 B-C 값에 들어있어. 그렇게 해서 토지 가격을 계산했는데 이렇게 해서 계산한 토지 가격이 예를 들어서 1조다. 1조다.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위에 농작물 가격을 또 계산해서 이것이 뭐 1천억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농작물 발생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 소득은 어디에 반영된 거죠? 이미 이 토지 가격에 반영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계산하는 보다 이중으로 계산하게 된다. 이중으로. 그래서 새만금 간척 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이런 오류를 범한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 자, 분배적 측면을 고려한다. 자, 이제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이게 분배적 측면을 고려하자. 이게 보면 공공사업의 분배적 효과를 감안해서 타당성 평가를 하라. 예? 소득 계층별로 다른 분배 가중치를 적용해야 됐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자, 하위 그룹이 최하위 그룹이 순편익이 200이야. 차상위 그룹이 100이야. 그 다음에 차상위 그룹이 마이너스 100이야. 그 다음에 상위 그룹이 마이너스 300이야. 그럼 어떻게 돼? 다 합치면 마이너스 100이잖아요. 기각이지 뭐.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보면은 기각이야. 모든 사람이 똑같다고. 우리가 투표할 때는 똑같이 한 표를 주지만은, 자, 강원도 산골에 어떤 할아버지가 아니라 강원도 산골에 어떤 사람이 나는 자연인으로 살고 싶다. 이거 산속에 들어가서 집을 짓고 사는데 거기에 몇 가구가 생겼어. 그리고 거기에다가 수돗물도 대주고 전기를 공급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전기를 공급해 주려면은 어떻게 돼? 경제성 분석하면 전기 공급해 줄 수가 없지. 그렇잖아요. 그 몇 사람을 위해서 그 많은 돈을 들여서 전기를 어떻게 공급해 줘?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도에 조그만 섬이 있는데 그 섬에 있는 사람들이 목포까지 나오는데 배를 타고 나와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 사람들이. 근데 배를 타고 목포에 나와야 되잖아. 이동권. 헌법상보다 이동권이 해야 되잖아. 그 사람들 능력으로는 안 돼. 그러면 머리 숫자대로 투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뭐죠? 복지사회잖아요. 그럼 여기서 버는 돈 가지고 저기서 지원해주는 복지국가를 이루는 거죠. 이럴 때 뭐가 필요한다? 분배적 가중치를 적용해야만이 경제성 분석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름 보면 이거 기각이잖아요. 이게 뭔 사업인지 모르지만 기각이야. 근데 자, 하위 그룹 이 사람들은 강원도 산골에서 전기가 들어오기를 아도 그냥 고대하는 사람이야. 전라남도 신안에 배 타고 목포까지 나오기를 고대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편익은 엄청 희망치가 클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처럼 서울의 수도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가중치를 적게 주고 그 사람들은 가중치를 크게 준단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야만 이 경제적 분석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똑같이 n분의 1로 놓고 보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최하위 그룹은 1의 가중치를 주면 그 밑에 차하위는 90%. 응? 잘 살수록 가중치를 더 적게 줬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1, 0.9, 0.2, 0.2. 그럼 어떻게 돼? 여기는 가중 순편익이 최하위는 200이 되고 최상위는 마이너스 120이 돼. 300이 마이너스 100. 그래가지고 플러스 100이 돼서 뭐다? 그럼 경제에서 분석하면 채택이 되잖아요. 이렇게 분석한다 이렇게 되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논리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는 이게 복지국가지 뭐. 이게 복지국가지. 그런데 이 분배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n분의 1로 계산했을 때는 안 되는 거지. 안 되는 거지. 이럴 때는 분배 가중치를 반드시 적용해서 어떻게
강원도 산골에서 전기를 공급해주고 신안 저기에도 여객선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야 국민들이 이동권을 발휘하고 거기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사회적 할인율. 뭐냐면, 자,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복잡하게 뭐, 미래 기대 소득을 막 땡겨오고 막 했잖아요. 간단히 쓰면 이거야. P는 이꼬르 R분의 A라니까. R분의 A. 이꼬르 B-C. T는 0부터 시그마 무한대까지 간다면 이렇다 이런 얘기야. 예? 무한대까지 간다면 B는 있거나 R분의 A다. R분의 A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지금까지 뭐죠? 편익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비용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맞죠? 이번에는 뭐요? 이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거죠.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세 개잖아요. 편익 측정, 비용 측정, 할인율 측정.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적 할인율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이 문제잖아요. 할인율. 사회적 할인율. 순편익을 현재 가치화하는 할인율로서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는 할인율이다. 사회적 할인율이다. 이런 얘기죠. 할인율이 떨어지면 가치가 오르잖아요. 이 분모가 줄어들면 값이 커지잖아요. 그렇죠? 할인율이 떨어지면 값이 오른다. 이게 물건 값이 오른다. 이런 얘기잖아요. 할인율이 떨어지면 편익의 현재 가치가 증가한다. 할인율이 높을 때는 단기 투자에 유리하다. 할인이 높은 거는. 그 다음에 할인율이 낮을 때, 이럴 때는 장기 투자에 유리하다. 이런 거죠. 완전 경쟁 시장. 사회적, 사적 할인율은 사회적, 사적 이자율과 같고, 사회적, 사적 한계 대체율과도 같고, 사회적, 사적 시간 선호율과도 같고, 사회적, 사적 자본 비용과도 같다. 완전 경쟁 시장일 때는 다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PV는 현재 가치는 이렇게 계산한다고 했죠.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뭐다? P는 이꼬르 R분의 A다. 이런 얘기죠. 자, 완전한 자본시장이다. 그때 할인율이 어떨 거냐? 이런 얘기죠.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한계 대체율과 한계 변환율이 일치한 선이다. 한계 대체율. 한계 대체율은 뭐죠? 소비 측면에서. 한계 변환율은 생산 측면에서 나오는 율들이죠. 자본시장에서 형성되는 시장 할인율이 현재와 미래 소비 사이의 소비자의 선호를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다면 공공투자의 할인율로 적합하다. 즉 사회적 할인율과 일치한다. 시장 할인율과 사회적 할인율이 괴리된 상태. 이럴 때는 직면하는 위험 부담의 정도가 상이하고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부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보통이다. 그래서 시장 할인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큰 경우, 이런 괴리된 상태가, 자, 시장 할인율이 사회적 할인율보다 큰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 시장 할인율 수준을 조정해야 되잖아요. 조정해서, 조정하는 방법. 투자와 민간 투자에 적용하는 할인율을 달리하는 방법을 한번 보자. 되겠죠. 자, 시장 할인율을 조정하는 방법. 시장 할인율의 수준을 조정하는 방법은 민간 부분에서 적용하는 시장 할인율을 조정해서 바람직한 사회적 할인율에 근접하게 할 수 있다. 민간 부분도 공공 부문과 똑같은 할인율을 사용해서 투자 계획의 경제성을 판단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한계점으로 정확한 사회적 할인율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현실에 적용이 쉽지 않다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공공투자와 민간투자에 적용할 할인율을 달리하는 방법. 자, 민간투자, 시장 할인율을 적용하고 공공투자는 사회적 할인율을 적용하자. 이런 경우에는 장점으로 실행상의 어려움이 적다. 단점으로
왜 민간 투자와 공공 투자의 현재 가치를 서로 다른 할인율을 적용해서 산정하는가? 설득력 있는 근거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적 할인율의 산정. 자,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 민간 투자에 사용될 자금이 공공 투자로 전환됐다. 자, 민간 투자에서 사용될 자금이 공공 투자로 전환됐다. 그때 그 자금의 기회비용은 민간 투자에서 창출되었을 가치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이런 얘기죠. 민간이, 자, 여기 민간이 있고, 여기 공공이다. 이런 얘기죠. 자, 민간에서 쓸 자금이 공공으로 전환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민간에서 사용될 자금이 공공 투자로 전환됐다. 그러면 이때, 자금이 전환됐다. 그러면 이 기회비용이 뭐냐 이런 얘기죠. 기회비용이. 그건 당연히 민간에서 창출할 수익이겠죠. 응? 민간 투자에서 창출했을 가치, 그 세전 수익률, 이게 기회비용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공공 투자의 현재 가치 환산을 위해 적용해야 될 적정한 할인율이다. 응?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 이걸 갖다 쓴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민간 부문의 투자 계획에 100억 원, 세전 수익률이 15%. 그러면 얼마죠? 세전 수익은 15억이잖아요. 15억이다. 가정해 보면 민간 부문의 투자에 쓰일 돈 100억 원은 이거를 갖다가 공공사업에 투입했다. 그러면은 15억 원의 민간 투자 수익이 없어지는 거고 공공투자로 넘어오는 거잖아요. 이 15억 원이 기회비용이 되겠죠. 뭐. 15억 원이. 그죠? 그래서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을 이것이 사회적 할인율로 선택되어야 된다. 100억에 15니까 15%잖아요. 이 15% 이 세전 수익률이 사회적 할인율로 선택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기회비용이니까. 민간에서 희생된 기회비용이잖아요. 공공투자를 갖고 오니까 민간 부분이 희생됐잖아요. 그래서 기회비용이 15%다. 이런 얘기죠. 논리적 기초. 어떤 자금이 민간 부분의 투자 계획에 사용되든 공공사업의 수행에 투입되든 간에 똑같은 수익을 달성한다는 전제다. 민간 부문의 투자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에 한해서 타당성이 있다. 만약에 민간 부문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사업에 투입된 경우는 다른 논리적 사회적 할인율이 도출된다. 앞부분에서 우리가 마글린의 방식이라고 한번 살펴본 적이 있었죠. 마글린. 자, 이번에는 민간 부문의 소비의 세후 수익률, 투자. 민간 부문에 있는 것을 민간 자금을 투자에 쓸 자금이었냐, 소비에 쓸 자금이었냐, 투자냐, 소비냐. 이번에 소비. 투자에 쓸 자금은 뭐라고요? 세전 수익률을 쓰자. 세전 수익률. 소비에 쓸 자금은 세후 수익률을 쓰자. 이런 얘기죠. 세후 수익률.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이 틀리잖아요. 그죠? 자, 민간 투자의 세후 수익률. 민간 부분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 투자에 투입된 경우 그 자금의 기회비용은 민간 투자의 세후 수익률 또는 소비자 이자율과 같으며 이것이 적정한 할인율로 판단한다. 이런 얘기죠. 자, 민간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 투자에 투입된 경우 그 자금의 기회비용은 민간 소비의 세후 수익률 또는 소비자 이자율이며 이것이 적정한 할인율이다.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 민간 부문의 소비에 쓰일 자금이 공공투자에 투자 사업에 투입된 경우라면 할인율은 현재의 소비를 희생하는 것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다. 즉 소비자의 시간 선호율과 같다. 미시경제학에서 한 시점에서 소비자가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소비에 충당할 것인가 아니면 저축할 것인가의 선택은 시간적 자원 배분의 문제다. 최적 배분을 달성했다면 그의 주관적 시간 선호율은 소비자 이자율과 같이 경제가 균형 상태에 도달해 있다면 소비자 이자율은 다시 민간 부분의 투자의 세후 수익률과 일치한다. 균형 상태에서는 저축된 자금이 투자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세금을 공제하고 남은 부분을
저축한 사람에게 이자로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세전 수익률 15%, 소득세율이 33.3%라고 하면 세후 수익률은 0.15 곱하기 0.333 하면은 세후 수익률은 10%가 된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그것을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을 가중평균에 쓸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중평균에 쓴다. 민간 부문의 투자의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가중평균. 공공투자에 쓰일 자금이 민간 투자 및 민간 소비에 사용될 자금에 의해서 조달된 경우 가중평균하면 된다 이런 거죠.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가중평균치가 적정한 할인율이 될 수 있다. 그 자금을 소비 단위로 통일시켜서 정확한 규모로 환산해서 평가해야 된다. 그 자금 전액이 민간 소비에 쓰였을 경우 형성될 수 있는 시간 선호율을 도출하고 그 시간 선호율은 민간 투자와 민간 소비에서 이전된 자금의 기회비용이며 적정한 할인율을 나타낸다. 민간 투자의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가중평균치가 적정한 할인율이다. 세전 수익률과 세후 수익률의 가중평균치. 예를 들어서 공공사업의 투입에 100억인데 민간 투자에 쓰일 돈이 25억이고 소비에 쓰일 돈이 75억이다. 그러면은 투자는 세전 수익률, 소비는 세후 수익률. 그러면은 25억은 15%, 75억은 10%, 그러면 11.25%가 나오잖아요. 이 11.25%를 사회적 할인율로 쓰자 이런 얘기죠. 투자의 잠재 가격. 투자된 돈 이론에 의해서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수익의 흐름을 현재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다. 투자의 잠재 가격은 이론의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미래의 소비 가능성이다. 민간 투자를 소비 단위로 환산한 값, 그것은 알파 값 곱하기 투자 자금이다. 이 알파 값은 2인인 경우, 알파가 2인인 경우 민간 투자금 25억은 소비 자금 50억 원에 해당하는 가치가 있다. 그러면 25억이 50억이 되잖아요. 곱하기 1을 하니까 거기다가 75 소비를 플러스 하니까 소비 단위로 환산을 하게 되면 125가 된다 이런 얘기지. 투자 25, 소비 75 하면 100인데 이 투자를 소비 단위로 환산하면 가중치 알파 값을 2를 주면은 25 곱하기 2 하면 50이 되잖아요. 그러면 50을 소비 단위로 환산한 금액이다 이러니. 그다음에 소비 원래 70하고 해서 125로 통일시켜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자, 사회적 할인율. 앞에서 할인율은 지금까지 할인율은 민간 부문에 통용될 수 있는 할인율 선택의 원칙을 그대로 답습하거나 이에 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접근법에 속하는 대안들이다. 이러한 접근법은 소비자 주권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이는 만약 경제 안의 모든 시장이 이상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나 현실은 이상적 상황과 거리가 멀다. 그러므로 이 접근법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시장 할인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사회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사회적 관점에서 본 자금의 기회비용이라는 개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 관점을 명백하게 반영시킨 할인율을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공공투자의 경제적 분석에는 이 사회적 할인율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사회적 할인율의 산정. 현실적으로 사회적 할인율의 측정이 곤란하다. 사회적 할인율과 시장 할인율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다. 다만 어느 쪽이 낮거나 높아야 한다는 상반된 견해가 대립하고 있을 뿐이다.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낮아야 한다는 견해, 그 다음에 높아야 한다는 견해 살펴보면 낮아야 한다는 견해는 자, 첫째, 민간 투자의 채택은 주로 자신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결정하지만 공공투자는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해서 결정한다. 그렇죠? 나는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중요하잖아요.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나 자신을 놓고 보면 내가 살아있을 때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많이 하겠죠. 근데 공공투자는 뭐야?
우리 미래 세대가 중요하잖아. 계속 이어나가는. 그렇단 말이야. 예? 그런 얘기 같죠? 민간 투자의 채택은 주로 자신의 세대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해서 결정하지만 공공 투자는 미래 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반영해서 결정하게 된다. 공익성이 강한 공공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 할인율보다 낮아야 된다. 이 이유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낮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두 번째, 공공 투자의 확대는 미래 세대의 소득 기반을 강화시킴으로써 그들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그에 따라 정부의 세수 증대에 기여하게 된다. 공공 투자의 확대를 위해서 사회적 할인율은 시장 할인율보다 낮아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세 번째, 공공 투자는 민간 투자에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더 광범위하게 긍정적인 외부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죠? 따라서 낮은 할인율을 적용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공공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할인율보다 낮아야 된다는 주장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반대 주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의 생산성을 비교하면 민간 부문의 생산성이 훨씬 높죠. 그죠? 공공 부문이 민간 부문보다 더 비효율적이단 말이야. 민간의 생산성이 높다.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공공 투자의 확대보다는 민간 투자의 증대가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민간 투자의 촉진을 위해서는 시장 할인율이 더 낮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분석 모형. 분석 모형은 뭐 이거죠. P는 이거를 R분의 2 이잖아요. 이거죠. 뭐. 자, 분석 모형은 현재 시점으로 미래 가치를 전부 다 현가화한다. 이런 얘기죠. 미래 가치를 현재 시점으로 현가화하는 모형이다. 그게 뭐죠? 순현재 가치법이죠. 순현재 가치법으로 한다. 그래서 P는 이거로 R분의 A가 분석 모형이고 이 분석 모형에 의해서 우리는 뭐죠? 편익을 측정했고 비용을 측정했고 사회적 할인율을 측정했다. 이게 분석 모형이죠. 뭐. 자, 분석 모형은 P는 있고는 R분의 2. 자, 비용 편익 분석의 한계점 한번 보고 봅시다. 불확실성과 위험의 존재. 공공투자는 장기간에 걸쳐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키므로 불확실한 미래에 영향을 받는다. 불확실성의 수반. 현재 가치로 환산함에 있어서 이러한 추가적 기회비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죠,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나 미래를 추정할 때는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과거의 추이를 보고 미래에도 그렇게 갈 것이라고 보통 그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비용과 편익의 복잡한 성질에 대한 고려의 미흡. 공공투자가 초래하는 성격이 다른 여러 가지 유형의 편익과 비용을 완벽하게 측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다. 그렇죠? 편익도 마찬가지고 비용도 마찬가지고 할인율도 마찬가지고 다 불확실한 걸 가지고 가치를 추정해내는 거죠. 다목적 공공투자 사업일수록 그것의 시행 여부 및 순위 결정에 있어서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적정한 할인율 선정의 곤란, 공공투자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는 적정한 할인율의 선정이 매우 힘들다. 왜냐하면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적 시간 선호율과 연결되어 있고 사회 구성원들이 상향 가치 판단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 재분배의 강과 비용 편익 분석은 공공투자에서 발생한 편익이 비용을 능가할 경우 해당 공공투자는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한다. 분배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고 그 공공투자를 시행할 수 있다고 판정한다. 다섯 번째, 정확한 잠재가격 추정 방법의 결여. 정확하고 합리적인 비용 편익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시장은 완전 경쟁 상태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잠재가격으로 추정한다. 그것을 매개로 공공투자에서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가지고 현재 가치로 환산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정확한 잠재가격 추정도 어렵다. 이런 얘기죠. 여섯째, 다른 부문과의 관계의 미반영. 현실적으로 각 부문들은 서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 비용 편익 분석은 공공투자의 효과가 다른 부문과 무관하겠다고 가정하는 상태에서
그 공공투자의 편익과 비용을 파악해서 채택 여부를 판정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자, 비용 편익 분석 한계에서 위험과 불확실성의 반영.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할인, 1번 공공재원 기회비용 추정의 수정, 위험비용 부담의 직접 추정 및 반영, 할인율 인상을 통한 고려, 이런 방법들이 있네요. 그 다음에 확실 대등액을 적용하는 방법, 확실 대등액, 그 다음에 민감도 분석, 그 다음에 예비비 설정, 예비비를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고, 형평을 반영한 방법. 아까 형평을 반영한 가중치를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계층 간의 가중치를 적용한다든지, 그렇게 가중치. 효율성과 형평성을 서로 상충관계다. 두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최적 상세 비율을 도출해서 사회위생을 극대화하는데, 따라서 최적의 상세 비율을 실현할 수 있는 공공투자의 크기가 적정 규모로 간주한다. 이런 방법을 따를 경우 최적 상세 비율의 선택은 의회에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투표로 결정한다. 과거의 공공투자 결정에 이용된 분배 가중치 적용, 가중치를 적용해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죠. 정책 결정자가 추구하는 분배 가중치 반영. 그래서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부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많이 변화가 되겠죠. 형평성을 중시하느냐 아니면 효율성을 중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